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86회 기출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는 반드시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계정과목에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 찾아보고 답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가 옳은 것은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하죠. 회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식별하게 되죠. 그러면 붕괴를 하게 됩니다. 붕괴를 하고 이것을 총계정 원장에 붕괴장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게 되죠. 이렇게 붕괴장에 있는 내용을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 그러고요. 다음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왜? 총계정 원장 하고 나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산표를 작성해서 차변과 대변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틀리면 찾아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기말 수정 붕괴를 하고요. 기말 수정 붕괴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정 후 시산표가 되겠죠. 총계정 원장 다음에는 수정 전이 되고요. 기말 수정 붕괴하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게 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은 기말 수정 붕괴를 하고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죠. 마감하고 집합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며 자, 이것이 자주로는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회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유가증권의 시도공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단기 매매 증권의 시도공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1번 틀려버렸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구입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 영업 외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의 무엇의 자본이죠. 자본 항목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팔면서 수수료는 이익 보면 이익 본 돈에서 빼고 손해보면 손해본 돈에다가 더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기말에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네요.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말한다. 예,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반대말은 매입채무가 되겠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됩니다.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대손이 발생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 두었다가 대손이 발생했을 때 꺼내어 쓰는 겁니다. 예, 이번도 맞는 말입니다.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을 표시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상거래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를 말하는 거죠.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 그러니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고요. 그리고 기타 채권이란 말은 선수금, 임차보증금, 그리고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대손이란 말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출 채권 이외에 미수금이라든지 단기 대여금, 선급금 등 일반 채권의 대손 상각비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도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 800분대로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이런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서 900분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은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네요. 대형 가습기 15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비품 150만원, 현금 150만원. 자산이 증가되었고 자산이 감소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주식 발행으로 2억원의 현금을 조달하였다. 현금 2억원 들어왔고요. 자본금이 2억원이죠. 따라서 자산 증가되었고 자본도 증가됐네요. 예, 맞습니다. 제품을 30만원의 현금에 매출하였다. 현금 30만원 들어왔고요. 제품 매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되었고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었고 비용이 감소한 게 아니죠.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관리부 직원의 출산 축의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복리후생비 10만원, 현금 1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비용이 발생되었고요. 자산,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아닙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든 상가액은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를 할인해서 발행했을 때 할인해서 발행하게 되면 작게 받았죠. 그때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빼고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인쇄비, 수수료 등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빼고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그 금액을 사채 이자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이 사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사채의 유효이자율법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주로 세무이급에 출제가 되니까 그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당좌 차월,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나중에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예, 부채 맞습니다. 외상매입금 맞죠. 대손 충당금 정답은 3번이네요.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입니다. 매출 채권에서 빼는 항목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되고 미지급 비용 부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문제처럼 보기에 계정 과목들이 나오면 이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7번 자본금 1000만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을 했네요. 자본금의 10%와 주식 배당 자본금의 10%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 잔액은 50만원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준비금입니다. 자,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될 때까지 현금 배당액의 10%,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 배당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소 이익준비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자본금이 1000만원입니다. 자본금이 1000만원이니까 요게 50만원 지금 이익준비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될 때까지 적립해야 되는데요. 자본금의 2분의 1이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아직 5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적립해야 됩니다. 무엇에? 현금 배당액의 10%입니다. 자, 자본금의 10%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의 10%는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이 현금 배당됐고요. 이 현금 배당액의 10%니까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죠. 최소 10만 원은 적립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주식 배당도 자본금의 10%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놨죠. 다만 주식 배당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주식 배당은 뺀단 말입니다. 현금 배당액의 10%만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 지금 이익준비금 잔액이 50만 원 있는데요. 만약에 이익준비금 잔액이 6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준비금은 최소 얼마 적립해야 될까요? 적립할 필요 없습니다. 왜?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현금 배당액의 10%를 반드시 적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500만 원이 안 되니까 500만 원 될 때까지는 현금 배당액의 10%만큼 적립해 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 문제 이익준비금 있죠. 이 부분은 어디에냐면 실기에서도 결산할 때 간혹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나니까 꼭 좀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이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위탁 판매,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자, 이렇게 위탁, 수탁 이런 말이 나오면요. 위탁이란 말이 나오면 출판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탁이라면 서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출판사입니다. 서점에게 책 팔아달라고 넘겨줬습니다. 그 책은 내 거예요. 언제 팔린 거로 본다? 서점이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맞죠? 1번 맞습니다. 반품 조건부 판매, 시용 판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체험문 있죠? 묵어보고 마음에 들면 샀었으라.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의 종료 시점. 예, 맞습니다. 네 묵어보고 일주일 동안 체험문 묵어보고 사라. 일주일 동안 연락 없으면 팔린 거로 보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묵어보는 사람이 3일 지나고 나서 돈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팔린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버렸습니다. 한 10일 지났어요. 그러면 그것도 팔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상품권 판매, 상품권을 판매한 날.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상품권을 판매한 날은 현금한 다음에 계약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선수금으로 해두었다가 이게 언제 팔린 거로 보는가 하면 그 상품권이 재화와 교환되어 회수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팔았을 때 상품 매출 그리고 이 선수금을 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상품권은 판매된 시점이 아니라 상품권이 회수된 때 팔린 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할부 판매,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예, 맞습니다. 물건을 넘겨준 시점에서 돈을 받든 못 받든 관계없이 넘겨준 시점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직접 노무비입니다.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에는 포함되지만 가공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번 볼까요? 자, 직접 기초원가 있습니다.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되고 가공가는 갈고 닦고 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갈고 닦고 쪼고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됩니다. 따라서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에도 들어가지만 가공원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모두 해당된다. 2번 틀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원가에는 들어가지만 가공원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물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말한다. 매물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입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은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매물원가 그리고
기회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몰원가입니다. 매몰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결과로서 현재나 미래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요. 기회비용은 어떠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다른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비용, 이것은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무작정 외우시기보다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몰원가입니다. 자, 저는 이미 결혼해서 애를 놓고 애도 많이 컸습니다. 컸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내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이상형이던 여성을 보았습니다. 뭐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미 결혼도 했고 애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어떻게 뭐 이상형이 나타난다고 해서 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몰 원가가 되고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이런 게 되겠죠. 내가 A라는 거 돈이 100만 원 있습니다. 돈이 100만 원 생겼을 때 A 1번 놀러 간다. 2번 뭐 저축한다. 이 두 가지 중에 A와 B가 있습니다. 자, A를 선택하게 되면 놀러를 가게 되면 어때요? B 저축을 못 하게 되죠. 이게 기회비용이 되고요. 내가 저축을 하게 되면 놀러를 못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뭐 어떠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다른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비용으로서 얘는 의사결정에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고요. 지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는 기회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매몰원가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자, 기초 제품이 있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도 있고 매출원가도 있네요. 자, 중요 아래 공식 세 가지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지금 문제를 답을 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다 더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되고요. 특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이 두 가지를 기초 원가라 그러고 다음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뭐 가공비라 그러죠. 위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됩니다. 액자가 빠졌어요. 자, 단기 총 제조원가가 여기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죠. 여기는 다 제품이 됩니다. 위에는 제공품이 되고요.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입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대로 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25만원이네요. 25만원 그대로 적었고 다음 매출원가 84만원입니다. 매출원가 84만원 그대로 적었고요.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 12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때 만족하는 제품 제조원가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71만원이 되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보조부분 배부법에 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적어뒀고요. 뭐 계속 중요해서 죄송해요. 자, 먼저 직접 배분법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n분의 1로 나누는 방법으로서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호 배분법입니다. 반대의 개념이죠. 직접 배분법과 반대의 개념으로서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분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요. 대신에 원가가 가장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단계 배분법입니다. 중용입니다.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을,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을 이용해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정도가 단계 배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아시고,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상호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상하는 배분법이다. 1번 틀렸습니다. 배분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순이익이 많이 되고 작게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순위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조부분 배분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3번 보조부분 배분 방법 중 배부 순위를 고려하여 배부하는 것은 단계 배분법이다. 그렇죠? 일부분은 직접 배분법 한 다음에 그리고 상호 배분법 또는 상호 배분법 주로 상호 배분법이죠. 상호 배분법을 한 다음에 나머지 직접 배분법. 예, 맞습니다. 보조부분 원가 배분 방법 중 직접 배분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며 배부 순위도 고려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제일 단순하고 좋은 점은 간단하게 구해지고 나쁜 점은 정확하지 않다가 되겠죠. 12번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개별 원가 각각 계산하는 거고 정확합니다. 종합원가 뭉텅그리로 n분의 1로 쪼개버리는 거죠. 개별 원가는 주로 비싼 것들, 수작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별 원가고요. 종합원가는 주로 공장에서 대량 찍어내는 겁니다. 틀린 거. 1번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같은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방법이네요.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각각 구하니까 정확한 대신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세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과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한 방식이다. 예, 맞습니다. 사실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에 의해 원가를 배분한다.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은 개별 원가입니다. 종합원가가 아닙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종합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며 간접세죠. 간접세입니다. 즉 간접세란 말은 실제로 부가세를 내는 사람과 그 부가세를 받아서 내는 사람이 다른 것을 간접이라 그러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업자한테 우리가 부가세를 주면 실제로 내기는 내가 내지만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가 납부하죠. 그래서 간접세입니다. 2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공제법, 이 잘 틀리겠네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렇죠.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역진성이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따라서 역진성이란 말은 좋지 않은 의미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담배 피고 있습니다. 담배를 한 갑 살 때 부가세를 500원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 한 달에 한 200만원 번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200만원 버는 사람의 500원과 그리고 1년 연봉이 10억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담배를 사면 어떻습니까? 부가세는 500원 되겠죠? 500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10억 버는 사람의 500원과 200만원 버는 사람의 500만원이 과연 같을까요? 노숙자의 500원이 과연 돈에 대한 개념이 같겠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진성이란 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을 역진성이라며 면세제도를 둠으로써 이 역진성을 완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채택하여 즉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출 재화 등의 영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주공급이란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즉 실제로 물건을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간주공급이랍니다.
자, 첫 번째,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사업상 증여, 요거 맞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파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를 증여함으로써 판거로 보고 부가세는 납부해란 말입니다. 현물 출자, 답은 2번입니다. 현물 출자는 간주 공급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급입니다. 간주했다 치고 부가세 내는 것이 아니라 이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 2번 틀렸습니다. 폐업 시 잔존자는 폐업하는 날 내가 내한테 팔았다 보고 부가세 납부해야 되겠죠. 이거 간주 공급입니다. 개인적인 공급도 간주 공급에 해당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며 현물 출자는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다음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 참 혼돈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 자, 땅 사고 팔고는 면세입니다. 토지 공급입니다. 공급입니다. 공급. 자, 땅 사고 팔고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임대는 과세요. 땅을 빌려주는 것은, 빌려주고 돈 받는 것은 과세입니다. 주택은 땅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한꺼번에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땅 사고 팔고는 면세, 땅 빌려주는 것은 과세, 주택은 토지의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틀립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억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땅 사고 팔고가 면세니까 주택 사고 팔고는 과세입니다. 땅 빌려주는 것은 과세입니다. 주택 빌려주는 것은 면세가 돼요. 이거 토지와 주택은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고요. 땅 사고 팔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기억하고, 땅 사고 팔고는 면세, 땅 빌려주는 것은 과세, 주택은 이거 전체의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인데 주택은 과세입니다. 국민주택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가 돼요. 그러니까 왜 조그만 집 있잖아요. 그거는 면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되는 것은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땅을 빌려주는 거네요. 토지의 임대 뭐가 됩니까? 과세.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한번 볼까요? 주택의 임대네요. 주택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 본데 주택의 공급은 과세가 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가 됩니다. 예, 이것도 면세가 되고요. 토지의 공급. 자, 토지의 공급은 그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과세가 되는 것은 1번밖에 없는데요. 자, 이거 잘 틀릴 수 있습니다. 혼돈됩니다. 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혼돈됩니다. 자, 이렇게 땅 사고 팔고는 면세, 땅 빌려주는 것은 과세, 그리고 주택은 토지의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혼돈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다 맞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영상 아래에 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으로 답글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풀이 과정이 이상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글 남겨주십시오. 확인하여 수정의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에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회차 풀이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여러분들의 학습에 보다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열공하신 여러분들께 엄지척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합격을 다짐하는 자신에게도 엄지척 올리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